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앉으시죠. 네네. 네. 이 아름다운 연주곡의 주인공이 윤한 씨였군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시대를 그리다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 전문 작가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한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연주하신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제가 얼마 전에 발매한 네.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앨범의 네. 타이틀곡입니다. 아하. 바람의 왈츠라는 곡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혹시 제주도 좋아하세요? 제주도 좋아하죠. 네, 저는 제주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1년에 한 4-5번을 놀러 가거든요. 오. 제주도에 이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산군불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억새 풀밭이 쫙 있는데 가을에 가면은 그렇게 멋있습니다. TV에서 본 거. 네네네. 거기에 이제 바람이 막 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네. 바람이 왈츠를 추는 것 같다. 아하. 그런 느낌으로 만든 곡이에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배 작가님, 그 배철수 씨 매니저라는 얘기가 있던데. 전문 매니저가 없으시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문의가 이제 가끔 들어오는 거지 매니저 아니고요. 같은 혈연 아니고요.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이제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예. 있잖아요. 거기서 음악 선곡을 배철수 선배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다. 100% 우연의 일치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음악에는 정말 한 시대의 문화, 그리고 역사, 정치, 삶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녹아들어 있는데요. 시대를 그리다는 바로 이 음악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는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악이 사용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음악 속에 감춰진 권력. 자, 일단 준비한 음악이 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노래는 우리가 일생에서 한 번은 그 어떤 이유로든 꼭 듣게 되는 네. 결혼 행진곡이죠. 윤아 씨도 당연히 이 노래 언젠가 들어보셨을 테고요. 예. 네. 그 작가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네네. 그때 이 노래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탐 아닌가요? 그렇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네네. 저는 사실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예. 근데 뭔가 특별한 그 음악들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 곡을 안 썼고 네. 저는 이제 신부 입장할 때 라라랜드. 라라랜드. 네, 라라랜드 아시죠? 네. 따라라라라. 네, 굉장히 로맨틱하고 역시 다른 극적인. 남자야. 네. 정말. 제가 입장할 때는 어떤 곡을 했냐면요. 네. 그 존 윌리엄스의 네. 슈퍼맨 테마. 이거 연기해도 되겠는데 슈퍼맨? 이러고 입장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이런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을 듣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숨을 거두는 그 공포의 순간까지도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네.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흘러나온 순례자들의 합창은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곡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는 40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 노래를 들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바그너의 음악이 정말 악몽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음악을 사회적으로 좀 꺼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이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자 이 히틀러, 독일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세뇌하기 위해서
바그너의 음악을 정치에 치밀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순례자들의 합창은요, 나치가 거리 행진을 할 때도 틀었고요, 나치 집회 시작할 때는 마이스터 징거라는 또 다른 음악, 그리고 나치 단가로는 지그프리드 목가 등등등 해서 이 바그너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뭐 텔레비전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미디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라디오였거든요. 그런데 70% 이상이 라디오 음악 방송이었는데 이 라디오 음악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계속 내보냈다는 그렇죠. 독일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바그너의 음악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히틀러하고 바그너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바그너가 죽은 지 6년 뒤에 히틀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친분을 쌓거나 교류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왜 히틀러가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음악가들 중에서 바그너의 음악을 정치 선전 도구로 쓰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이스터 징거라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확실히 저도 바그너 음악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웅장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웅장하죠. 또 금관악기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쿨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파워풀한 그렇죠. 뭔가. 그래서 이 어떤 파워풀하고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서 히틀러가 유럽 정복을 꿈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이 바그너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딱 음악만 들어도 자의식이 밀려와. 자기 고집도 세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히틀러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히틀러가 바그너의 작품에 빠지게 된 계기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을 관람한 뒤부터라고 합니다. 백조의 기사 이 로헨그린은 엘자 공주가 공경에 빠졌을 때 백조를 타고 멋있게 딱 나타나서 백마가 아니라 백조를 타고 나타났어요. 물에서 나타났나 봐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산막에서 결혼 행진곡에 이 곡이 나와요. 그래서 바그너의 작품에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적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히틀러가 이 작품 속의 영웅을 자신과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바그너의 음악에 좀 매료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계의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하고요. 음악계의 혁명가 바그너 사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을 싫어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둘이 유대인을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그너가 혁명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었고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고문 끝에 유배되기도 했고요. 예. 결국 바그너는 탈출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10년 넘게 유럽을 막 도망다니는 신세로 또 살았다고 해요. 네. 예,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만든 곡을 가지고 그 당시 때 굉장히 유명했던 유대인 작곡가였던 마이어 베어를 네. 찾아가는데요. 네. 실제로 이 마이어 베어는 그랜드 오페라 최고의 당시 작곡가였는데 네. 이 바그너를 그냥 매몰차게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그너 형이 큰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번번이 이 유대인에게 막혀서 좌절을 본 이 바그너는 결국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화가였죠. 화가가 되고 싶은 네네네. 사람이었대요. 네. 근데 이 화가를 꿈꿨는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세계제 1차 대전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잖아요. 네. 전쟁 비용 물어야 되잖아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 굶고요. 이러면서 지금 왜 독일이 이 모양인가? 그래서 히틀러가 이건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유대인을 그렇게 이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 있었어요. 또 이 천부적인 연설 능력, 말을 잘했던 거죠. 권력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Nur die besten Nationalsozialisten sind Parteigenossen. Die Jugend ist uns verschrieben und verfallen mit Leib und mit Seele. 연설을 연습할 때도 네네. 연습할 때도 바그너의 음악을 틀어놓고 그쵸, 했다고 네. 해요. 그리고 바그너가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왜냐하면 바그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휘자의 이 행위가 연설의 행위와 상당히 유사한 그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이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얼마나 이 치밀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걸 말해주는 그 중요한 예가 있어요. 네. 베를린 필 아시죠? 네, 베를린 필하모니. 베를린 필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오케스트라죠. 네네. 네. 한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히틀러가 침략 대상 국가를 딱 정한 다음에 네. 군대보다 먼저 보내는 게 바로 이 베를린 필이었다고 해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놓고 긴장을 풀어놓고 그다음에 기습 공격하는 네. 그런 패턴. 네. 이 현대 역사에서 음악이 가장 신랄하게 정치에 이용당한 사례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바그너는 이미 죽은 뒤잖아요. 그죠? 예. 바그너가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전쟁의 도구로 쓰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바그너를 실제로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죠.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예. 저 같았으면 무덤에서 깨어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그너의 그 후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바그너 얘기를 시작할 때 결혼행진곡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결혼행진곡 하면 뺄 수 없는 곡이 있죠.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네. 맨델스존이 유대인 작곡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물과 기름 같은 바그너와 이 맨델스존 완전 합칠 수가 완전 없죠. 네. 완전 다르죠. 네. 어쩌면 이 서로 다른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런 이 모두에게 상처로 남은 역사가 음악을 통해서 치유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 곡은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1769년 그리고 70년 1년 사이로요. 두 명의 영웅이 유럽에서 태어나는데 바로 베토벤과 나폴레옹입니다.
베토벤과 나폴레옹은 정말 정확하게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요. 네네. 각각 정치짱, 음악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둘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베토벤을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베토벤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루트비히 반 베토벤. 루트비히 반 베토벤. 네, 발음 괜찮아요. 반 베이토벤. 비터. 네. 자, 그는 독일의 본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베토벤의 아버지는요, 이 삼류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뭐 4살 때 베토벤에게 혹독한 피아노 연습도 시키고 또 뭐 바이올린을 쥐어주고서 다락방에다가 막 가둬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더 안 좋은 게 베토벤이 11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세요. 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이제 집안 생계를 떠맡아야 되는데 극장 오케스트라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 퀼른 대주교가 베토벤의 재능을 딱 알아본 거예요. 22살 된 베토벤을 빈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거죠. 아, 빈. 네. 또 당시 빈은 음악의 중심지였죠. 네. 자, 베토벤이 빈에 도착했을 때 1792년도라고 합니다. 이때 상황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였고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그 격변기였어요. 민중을 착취하던 왕정이 무너지면서 민중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에 차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때 또 혜성처럼 나타난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외세의 침입을 극적으로 막 막고 또 백마를 타고 붉은 망토를 딱 그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 손에 딱 그 들고 군대를 지휘하던 이 나폴레옹 장군. 네.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정말 대대적인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베토벤이 빈 주재 프랑스 대사와 친해지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베토벤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타락한 사회를 이제 바꿔줄 영웅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지금은 정말 당연시하는 그런 권리를 그때는 못 가졌으니까요. 그런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바치는 음악을 쫙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영웅 교향곡이죠. 네, 벌써 제목부터 영웅 교향곡이에요. 네. 빰 하면서 청중을 놀라게 하는 네, 시작되는 이 1악장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베토벤이 이 영웅 교향곡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웅성을 우리 모두 안에 영웅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토벤이 이 영웅 교향곡을요 1년 만에 완성을 했대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헌정하는 뜻으로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이 표지에 싹 써놨다고 합니다. 보나파르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자, 근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의 즉위를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그게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평등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황제에 즉위해버렸어. 그렇죠. 네. 나폴레옹 역시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결국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악보 앞장에 있는 그 보나파르트 이거를 에이 그죠? 열받아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누구는 또 악보를 아예 찢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화가 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베토벤은 사실 음악가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 질환을 가졌었죠. 네. 바로 이 청력인데요. 네. 저도 상상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음악을 할까? 말도 안 되죠.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을 하지? 네.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스티비 원더나, 네, 스티비 원더라든지 뭐 레이 찰스, 찰스라든지. 찌찌뽕, 찌찌뽕, 네. 교향곡 운명은요, 이 베토벤이 청력을 정말 완전 거의 잃었을 때쯤 쓴 곡이라고 해요. 그 자살, 한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고요. 아마 베토벤이 운명을 딱 잡고 할 때도 나폴레옹에 대한 실망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줄기의 그 희망은 아직 놓지 않았었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네. 이 나폴레옹 개인적으로 음악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는지도 알았고 마치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사용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집권을 하자마자 음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나폴레옹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오페라예요. 네. 네. 파리 오페라단을 전폭적으로 재정비를 했고요. 오페라에는 어김없이 영웅들을 등장을 시키도록 해서 네, 민중의 이 마음을 사게 된 거죠. 나폴레옹은 자기 정부의 선전 업무도 네.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네. 음악뿐 아니라 언론도 당연히 통제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쓰게 하거나 심지어 기사를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이거 그대로 써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굉장히 합니다. 적극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언론과 음악을 완벽하게 통제한 거죠. 나폴레옹이 그 세력을 장악할 그 시기에요. 베토벤이 작곡한 또 다른 곡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향곡 5번 운명하고요. 네. 피아노 협주곡 황제. 물론 나폴레옹을 흠모하면서 썼던 영웅때와는 조금 다른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네. 황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의 황제는 나폴레옹을 의미하는 건가요? 뭐 이름만 보면은 나폴레옹을 황제라고 이제 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베토벤이 죽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베토벤을 황제화하는. 제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베토벤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네. 황제라는 이름을 네. 붙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을 쓸 때 사실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 혼란기에 있었고 지하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했다라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실망했는데 나폴레옹한테 이제 완전히 토베니 형이 돌아버렸겠는데요. 짜증나가지고 예. 귀도 안 들리고. 예.
이 불굴의 인간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한 그의 삶 자체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 승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베토벤의 어떤 그 삶과 음악을 함께 본다면 그 감동이 네. 더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베토벤을 두고요. 이 표현 재밌습니다. 불행을 반죽해 환희로 빚은 영웅. 예, 불행을 반죽해서 환희로 빚은 영웅이라고 했는데 베토벤에게 나폴레옹은 음악적인 영감은 분명히 그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줬던 영웅 그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최고 권력인 지도자라도 음악을 소유를 할 수 있을까? 예술을 소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때로 음악이 체제 강화에 이용된 적이 많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그 시대의 음악을 아직도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 자체에 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고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를 그리다 벌써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